고구려의 복식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고리와 바지가 기본이에요. 여자도 저고리와 바지가 기본이고 치마는 그 뒤에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상식이 다르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사 같은 거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한국사에서 뭐 가야에 무슨 고분을 발굴했는데 여자 장군인 것 같다. 귀걸이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여성으로서 장군이었다. 뭐 그래서 뭐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 뭐 발굴하고도 큰 칼도 나오고 귀걸이도 뭐 3세트 나오고 목걸이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여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18세기 후반에도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어요. 예. 귀걸이는 남녀를 구별하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원래 귀걸이는. 그러니까 농경민들은 귀걸이를 하지 않는데 수렵인들이나 목축인들은 귀걸이를 해요. 왜 귀걸이를 하냐면 그 귀걸이가 종족 표시야. 대개는 어느 가문에 속했다든가 어느 시족에 속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우리가 주자가래를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경들은 귀걸이를 하시오 이래가지고 왕이 한 10대 번 계속 귀걸이 좀 하지 마라. 귀걸이 좀 하지 마라. 이게 17세기 말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시 이제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는데 우리가 한때 귀걸이를 안 했죠. 남자들이. 그거는 한때 우리 역사에서 보면 매우 짧은 시기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 사이 아주 짧은 시기에만 남자들이 귀걸이를 안 했지 우리는 전 역사를 통틀어서 남자도 귀걸이를 했고 목걸이도 했어요. 그래서 가야시대든 신라시대든 그 시대는 당연히 남녀가 다 귀걸이를 한 거예요. 다. 그 무덤 속에서 귀걸이가 나온다 그게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목걸이까지 나왔으니 틀림없이 여성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예. 남자 여자 다 귀걸이를 했어요. 다 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연지곤지도 고구려에서 누구나 했어요. 누구나 했는데 뭐 심지어 이제 그 살갗을 시게 보이기 위해서 당나라 때는 그 남자들 시인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요즘에 그 아이돌들처럼 멋있게 보이려고 목덜미에도 그 흰분을 바르고 팔에도 흰분을 다 발라가지고 여름에도 그렇게 바르고 다니다 이게 줄줄 더워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또 주머니에서 또 분은 꼭 가지고 다녀가지고 찹쌀가루고 주 올려 거기다 백분을 막 섞은 건데 그런 걸 다시 바르고 그런 게 시인 묵객들의 시 속에 막 그걸 흉보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덕지덕지 발랐다. 예. 여름에 그렇게 바르냐. 남녀가 다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을 했다고 여자다. 화장을 했다고 남자다. 뭐 이러는 것도 잘못된 상식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연지곤지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몽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몽골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다시 신라에서는 잘 안 쓰다가 다시 고려 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몽골 풍속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고구려 풍속이거든. 그런 것처럼 이 상식이라는 거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건데 뭐 이런 색동치마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색이라는 것 자체가 귀족의 표시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염색을 못해요. 예. 염색을 못해서 흰색이거나 검은색이에요. 흰색이거나 검은색.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컬러풀해져. 이렇게 많은 색깔들을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늬를 넣어요. 예. 염색 위에다가 무늬를 넣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복장만 보면 신분과 지위와 심지어 뭐 등급까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그 위에 치마를 덧입는다라는 거고
저고리의 길이는 보통 엉덩이를 접는 정도까지 내려와요. 예. 이게 이제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에 가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의라고 해서 귀족 가문 양반의 상급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짧은 건 안 입었어요. 다 긴 거 입었지. 대개 남자들은 그 신분을 나타낼 때 모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여자는 이제 옷의 그 재질이나 이런 걸 나타냈는데, 대개 그 전통적인 모자가 있고, 전통적인 모자는 절풍이라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모자를 씌우고 턱끈으로 묶고 그 위에다가 새깃이나 금깃이나 은깃이나 등등을 장식하는 그런 형태의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자는 뭐예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양식이고, 이런 형태의 모자는 고구려 고유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절풍 중에서 제일 고급이 이 상태에서 금깃을 꽂은 거예요. 그 개마청 벽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그 투구를 썼을 때도 투구에 깃을 얼마나 꽂았느냐라고 그걸 가지고 등급을 정했어요. 그 사람이 위관급인지 하사관급인지 병급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요걸로 정했어요. 이 사람은 기마인이기 때문에 등급이 높겠죠. 그래서 뭐 멋있게 보여도 여기 깃을 꽂았느냐 안 꽂았느냐가 기본적으로 등급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군인이든 일반 관리든 관계없이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관리로서 고급 관리일 때는 조정에 나가서 일을 볼 때는 절풍은 잘 안 쓰고 해외 나갈 때는 꼭 절풍을 썼어요. 근데 국내에 있을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중국식 고급 모자죠. 책 위에다가 덧관을 올려서 쓰는 그런 모자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대개 소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쓴 거고요. 덧관을 안 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무용총의 주인공인데 매우 등급이 높으니까 깃을 많이 꽂았고, 요건 2개 꽂았는데 소가와 대가가 있었는데 소가는 깃을 꽂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급이 다 달라요. 그 중국의 사신으로 간 고구려 사신의 경우에 절풍에 색이 2개를 꽂았어요. 대가 중에서는 등급이 높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상투 위에다 그냥 검은 두건을 더 쓰는 그런 정도로 그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항상 역을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은 절풍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풍을. 그러니까 고구려에는 누구나 절풍을 쓴 게 아니에요. 가에 해당되는 하급 귀족이든 상급 귀족이든 가에 해당된 등급의 사람들만 절풍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발은 이제 뭐 이런 건 다 이제 가죽으로 만든 건데, 요게 보면 구멍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죽끈을 여기다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쓰고 신고 있는 건데, 옛날에 신라의 식리총이라는 무덤에서 일제 때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일본 사람이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답습을 했어요. 벽화를 안 봐서 그런 거죠. 벽화에는 명백히 이 세모신을 신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 출토유물에 여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신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신고 걷지는 않죠. 말 위에서 신고 차거나 그런 데 썼겠죠. 여성들의 머리 양식은 뭐 삼국이 다 똑같은데, 보면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머리를 올리지 않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머리를 올렸다. 요 차이 정도. 그 다음에 머리 장식들은 점점 등급이 높아질수록 고리를 틀어서 여러 가지 그 장식을, 이 부인은 안악사모분의 주인공 부인인데 여기에 꽂은 꽃장식, 그 꽃장식 비녀 같은 것들이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 시녀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 색동 주름 치마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층으로 갈수록 색이 없고 상층으로 갈수록 색이 많은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의 그 아이들이 명절에만 색동 옷을 입게 한 거예요.
어른들은 색동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예.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입을 수가 없죠. 그거는 신분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규정들,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시동처럼 색깔이 있는 것을 입었을 때는 뭐예요? 부잣집이나 귀족집에서 일을 볼 때는 그 정도까지 가능했다라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귀걸이류인데, 대개 이제 신라의 황금 귀걸이는 고구려의 이런 아주 그 기본적인 양식을 아주 번잡하게 바꾼 경우입니다. 이건 다 고구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형식은 고구려에서 다 가요. 기본 형식은 고구려에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 요것을 좀 더 복잡하게 바꿔요. 그래서 뭐 신라의 황금 시대다라 하지만 신라의 황금 시대가 온 것은 고구려에서는 이미 황금 시대가 끝난 뒤에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370년대에 벌써 불교를 받아들여서 황금이 불교로 가요. 황금이 불교로 갔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황금 장신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라는 뭐예요?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지 150년 뒤에 527년경인가에 버풍왕이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그 이전에는 불교가 계속 탄압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황금, 김씨 가문의 그 김이라는 게 금이잖아요. 금. 황금을 강조하는 그런 과정이 약 10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 기본형은 고구려에서 갔죠. 고구려에서 가고, 여기 보면 이게 얼굴 장식하는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인의 화장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거고, 이런 거는 이 머리에 이렇게 장식으로 고리나 이런 걸 틀었을 때 이런 것을 장식으로 꽂은 거예요. 금제가 있고 은제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이 고구려에서 이미 400년대 초반에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신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서로 시대 격차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식생활에 관한 건데, 뭐 고구려 군사의 생활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고구려 군사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의 군인들처럼 순수하게 남자들만 와서 오골오골 살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 병사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 중국의 한나라부터 당나라 시대 때도 그랬지만 아주 변경인 경우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둔전을 해요. 둔전이란 건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숫자리, 즉 군역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고구려의 경우도 이 한강 유역에서 장기 주둔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제한해서 주둔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주둔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둔전이라는 방식을 써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병사 생활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직업군인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일부는 교대하는 방식, 즉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삼국시대의 군역생활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지만 중국의 사례나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군역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을 것이다. 생활을 하는 방식, 둔전이라 그래서 고구려와 이제 대립관계도 있고 교섭관계도 있었던 북이의 경우도 보면 북이 팔진이라 그래서 중국의 유목 계열의 그 국경 지역에서는 대개 다 둔전을 했어요. 북이 군사들도 자기들도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지만 정착 생활을 한 뒤에는 유연이라나 뭐 이런 그 북쪽의 유목 제국들을 막기 위해서 둔전이란 걸 해요. 둔전이란 걸 해서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고구려도 아마 유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생활상을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고구려의 생활상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의 경우는 이제 그림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 고구려의 경우는 이렇게 귀족 가문의 경우는 다 독상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을 따로따로 받았다.
자, 이것도 상식의 문제죠.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한 상에 놓고 같이 먹는 거를 당연시하고 이걸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본만 여행 가보세요. 그럼 다 우동 한 그릇을 시켜도 다 따로따로, 작은 받침에다 따로따로 담아 다 따로 갖다 주잖아요. 설거지하기 귀찮을 텐데도 그릇도 다, 반찬 그릇도 다 따로따로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본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근데 그 일본의 전통은 언제부터냐? 한국에서 건너간 거죠. 한국의 이런 그 따로 독상을 받는 이 전통은 20세기 초까지 유지됐어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은 지역이 있어. 또 사라지지 않은 문화가 있어. 언제? 제사 때, 음복할 때는 상을 다 따로 줘요. 제사 때, 음복할 때는. 제사 절하고 나서 다 뒤처리하고 음식을 한 상씩 다 차려서 갖다 드려요. 온 손님들한테. 그냥 큰 상에도 모여서 먹게 안 해요. 다 따로 차려줘요. 그거는 이 습관, 고구려 때부터 시작된 그 습관이 남아있는 아주 작은 흔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어느 날 주먹집에서 국밥 먹듯이 국밥 문화가 온 세상 한국의 상하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다 그냥 한상 차림으로 가버렸는데, 사실은 뭐 지금도 안동, 뭐 경주, 예천, 강릉 이런 지역에 좀 시골로 들어가면 남녀가 구별해서 밥 먹는 데가 있어요. 경주나 안동은 아직도 그런 집이 한두 집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습관이. 그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원래 상을 따로 받던 습관이, 그런 흔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을 따로따로 다 들고 가고 있어요. 따로따로. 물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솥에다가 뭘 끓여서 시루에다 끓여가지고 뭐 담아가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같은 그렇게 밥 먹는 방식은 아니니까. 뭐 방아 찢는 거 여러분은 안 해봤겠지만, 이 방아 찢는 것도 이것도 리듬이 잘 맞아야 돼요. 저는 손을 찧으니까. 옛날에는 쌀을 그때그때 찧어서 먹었어요. 찧어서 먹고, 여기는 고기 참고. 그래서 이 방아학이 여기 나오는데, 이 방아학이 나오는 건 뭐예요? 아차산 삼보루에 방아시, 아차산뿐만 아니라 무등리도 그렇고 다 방아학은 나와요. 그때그때 찧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찧어 먹겠어요? 미리 탈곡을 해놓으면 상해요. 곰팡이가 피가 나 등등등등. 그래서 쌀이든 뭐든 곡식을 보관할 때는 껍질에 쌓인 상태로 보관해요. 그래야지 오래 가거든. 그래서 그때그때 먹을 때 먹을 만큼만 방아학을 통해서 찧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또 방아학이 필요한 건 뭐예요? 껍질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시루에 쪄먹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방아학이 보루마다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활상의 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요즘 여러분이 쓴 남비와 똑같은 것이 벽화 조각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노루의 다리 같은 걸 다듬는 장면,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는 장면,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식생활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죠. 뭐 저는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 고구려는 안악 사무분부터 보면 이 아궁이의 방향이 남방과 그 다음에 조리를 겸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궁이의 방향하고 굴뚝의 방향이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연소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소가 빨리 안 돼. 그래서 열이 이 공간에 오래 남아 있어. 근데 보면 여기 조리하는 확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어. 저기 뭐 소트를 올려놓기 위한 자리인가, 남비 선반을 대신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온돌인 거예요. 온돌의 원리가 여기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고구려식 그 부뚜막이고, 이것은 중국의 한당식, 중국식 부뚜막이에요. 중국식 부뚜막은 일자로 해서 아궁이가 이쪽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소가 빨리 되고 열이 높게 여기서 솟아오르게 해서
확을 4개 만들어도 동시에 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는 순수한 조리용 부뚜막이고 한국 거는 고구려 거는 조리와 난방을 겸하는 부뚜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 온도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원리 때문에 한국의 의식주 전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음식은 밥만 따뜻해. 한마디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 왜 생기냐면 밥은 따뜻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반찬이 따뜻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찌개 빼고는 반찬이 따뜻해야 된다고 주장을 안 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국 사람은 모든 게 따뜻해야 돼요. 음식이. 모든 게 따뜻해야 돼. 중국에서는 주식과 부식이 사실상 구별이 없어요. 중국은 부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일품 요리 위주라서 뭐 짜장면만 먹어도 되고 무슨 뭐 돼지고기 볶음만 먹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 따뜻해요. 중국 음식은 찬 게 없어요. 차까지도 따뜻해. 그지? 식은 차는 안 먹지. 조리 방식 자체가 따뜻한 음식을 먹도록 돼 있어요. 아궁이도 그렇고 부뚜막 자체가. 우리는 난방을 겸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따뜻하게 해야 돼. 그럼 한 가지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밥이 따뜻해야 되는 거죠. 만일 아궁이에 확이 2개면 밥하고 국이겠죠. 그죠? 밥하고 국. 그 외엔 다 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찬이 식었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여기 없을걸요? 반찬이 왜 이리 식었어?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쏘고 나가고 이러는 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중국인들은 다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제일 처음 적응해야 되는 게 음식이에요. 뭐 가지고 그러느냐? 한국은 왜 식은 걸 주냐? 그리고 왜 차가운 식은 걸 주고 생 걸 주냐? 중국에서는 익히지 않은 걸 안 먹거든. 생 건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 한국은 생 거 잘 먹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쌈. 그게 의식주 전체가 다른 거예요. 요런 데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으려면은 따뜻하려면 신발 벗고 앉는 게 낫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리하는 공간하고 난방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난방은 뭐 난로 정도니까 발이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입식 생활을 하는구나.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식주 전체가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의식주 전체가. 이때도 벌써 우물을 만들 때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물 둘레를 경사지게 했어요. 두레박에 떴던 물이 다시 우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사지게 한 거예요. 우물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만든 게 아닌 거죠. 경사지게 한 게. 그 우물에 물이 다시 길렀던 물이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생성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자, 여기 이제 기본 세트예요. 여기 기본 세트. 백결 선생의 집에도 다리가 부러진 솥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 집은 뭐 다리가 있는 솥인가봐. 근데 보통은 다리가 없죠, 솥이. 솥이 이제 재산 목록 1호인 거죠. 재산 목록 1호. 이 시대에 이제 이 고구려의 그 보루에서 나온 토기들인데 뭐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 토기들을 보면 저런가 보다 그냥 그럴 테지만 실제 이 토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빈번하게 사용된 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 뭐 가야든 신라든 백제든 토기로 만든 것이 일상적으로 늘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나무로 만든 걸 쓴 기억이 있고 제사 때에는 나무로 만든 거 안 쓰고 유기를 썼어요. 유기. 아주 무거운 유기. 나중에 스테인레스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보통 접시도 많이 나오지만 큰 게 많이 나온 이유가, 큰 거는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거의 구운 토기류가 많아요. 구운 토기류. 900도씨 이상으로 구운 거. 이건 대개 이제 저장 공간으로 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이렇게 구절판 비슷하게 5가지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그릇들이 대개 20세기 초반까지 한국인의 생활을 규정짓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고상창고가 나오는데, 이 고상창고는 뭐 남쪽의 그 유적에서도 매우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매우 자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상창고 자체는 그 오늘날에 뭐 중국에서는 이게 주로 이제 옥수수 보관용 그 창고로 썼는데, 원래는 여기에 다음 해에 쓸 곡식들 뭐 이런 것들,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공간이고, 일본에 가면 바로 이게 뭘로 바뀌냐면 보물 창고로 바뀌어요. 정창원 같이 보물 창고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이런 거는 이제 주거 공간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주로 창고용이다라는 거예요. 창고용. 여기 나오는데 뭐 쌀이 나오는 비율은 극히 낮아요. 극히 낮고, 여러 가지 조나 수수 종류가 비교적 많아요. 조나 수수 종류가. 쌀은 먹었겠지만 윗사람들이 주로 잘 먹었을 거고, 보통 사람들은 쌀은 뭐 차례가 잘 안 오죠. 그리고 조와 수수를 하는데, 또 쌀이 일반적으로 한강 이북 지방에서는 대량 생산이 안 됐어요. 쌀은 생육 조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서 농사에 실패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곡식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조하고 기장이에요. 조하고 기장. 그래서 조하고 기장 종류를 많이 썼고, 그 외에 이제 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루에서 나오죠. 예, 보루에서 나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짐작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보루에서 비교적 자주 나오는 게 뼈다귀인데, 동물 뼈다귀예요. 근데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종류가 대단히 많아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안 먹는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여우라든가 뭐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잡아서 구워 먹는 거는 노루밖에 없을 것 같지만, 짐승이란 짐승은 대충 다 잡아요. 온갖 종류를 다 잡고, 아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보루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사냥은 나갔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사냥을 나가야지, 뭐 이게 한국 그 요즘 군대처럼 상급 그 군수 지원단에서 음식 재료가 다 공급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현지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대개 육류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매우 다양한 종류를 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나 말은 안 먹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소나 말을 먹었을 것 같지만 소나 말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말은 기마용이고 소는 수레용이기 때문에, 소는 수레용이기 때문에 수레의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말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상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대의 상식과 과거의 상식은 다른 거예요. 이제 제일 쉽게 잡는 것이 노루나 이런 사슴류지만, 그 외에 이제 야생에서 잡는 것들을 위주로 했지, 이렇게 소나 말은 사실은 뭐 우경, 즉 서로 밭갈이를 시작한 이후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소 잡아먹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죠. 금지돼 있어서 특별한 제사 때만 소를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뭐 설렁탕 이런 거잖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불교에 기이한 천황이 명령을 내려서, 물론 농사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데, 1000년 동안 소를 잡으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명춘신 때까지 소고기를 못 먹었고, 그럼 대신 뭘 먹냐?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물론 돼지도 아무 때나 못 먹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신사에 가면, 난 신사에 가서도 뭐 지내고 막 그래 봤는데, 신사에 가면은 이제 귀한 손님한테는
밥 위에다가 1cm 내지 1.5cm 두께의 돼지고기를 덩어리째 주먹만한 걸 올려줘요. 예? 그게 이제 신사가 제일 잘 먹는 방식이고, 일상적으로 평범한 농가에서는 닭이나 뭐 이런 거를 먹지, 소고기는 뭐 먹는 꿈도 안 꿨죠. 소고기를 먹으면 죽이니까 사형을 시키니까. 그래서 명제이신 후에 고기 먹는 거를 허용을 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한동안 먹지 않았어요. 뭐 행렬도 중에서 이제 뭐 이런 그 악기를 다루는 게 나오는데, 아마 일상생활 보로에서 일상생활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뭐 춤이라든가 고개 뭐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있었을 텐데, 제일 자주 있었던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마사히 같은 거, 말을 더 가면서 관역을 쏜다든가, 뭐 주로 이거는 이제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라 귀족들이 아마 이 저기 보루 생활이 아니라 좀 더 큰 주둔군의 그 규모에서만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냥이야 뭐 많이 나오는 거고, 사냥 중에 주목할 건 이 매사냥이죠. 요건 이제 만화적 표현인데, 보세요. 토시 위에 매가 앉아 있는데 요 매가 요 매하고 같은 거예요. 만화적 표현인 거죠. 요 매하고 요 매가 다른 매가 아니에요. 요 올려놓던 매가 날아가서 장기나 까투리, 이건 까투리인데 까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 매사냥, 지금 뭐 요거는 이제 매사냥 장면인데, 뭐 지난번에도 이 저 매사냥 기록 보유자 2명 걸 이제 가서 직접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매사냥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 한국에서는 이 매사냥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팔에다가 매를 올려놨는데 매가 날아가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벽화 사진 촬영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모르면, 내용을 모르면 사진 촬영도 못 하는 거예요. 요 매가 날아가서 여기서 까투리를 잡아채는 그 장면인데 까투리는 빼버렸어. 그래서 이런 매사냥 같은 것도 고구려 때 이미 유명해서 이제 백제에서는 일본에 전해졌고, 고구려의 매사냥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지죠. 자, 이건 고구려의 교류에 관한 건데, 고구려에 관한 기록 중에 보면 저 무지개 뜨는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뭐 그런 기록이 이게 퀼텍인 비문에 있어요. 몽골에. 그래서 투르크 시대 때 고구려와 투르크 사이에 일종의 이제 전쟁은 한번 거쳤지만 대당 동맹, 당나라와 대결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그 흔적을 이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불교죠.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불교고, 여기 이제 실제는 이렇고, 가면 아프라시아에 가면 이렇고,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건 프랑스인이 그린 거고, 중앙박물관이 복원한 게 이제 아마 여기 나올 텐데, 여기였구나. 중앙박물관이 복원한 게 요걸 근거로 해서 복원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 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